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바람 피었어. 어쩌라고? 네 모습을 봐. 이혼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 못해?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과 그 끝에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결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업가였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소위 말하는 부자였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군요. 아니, 어쩌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더 불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제가 손쓰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내놓더군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야심이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바쁘니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해달라고 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의 사업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집안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고 20년이 지나자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없지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는 만큼만 쓰고 옷도 백화점 세일 때나 사고 미용실도 동네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명품백이나 고급 화장품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죠. 친구들은 가끔 의아해했습니다. 언니, 남편분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왜 그렇게 살아? 좀 꾸미고 다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이게 편해. 괜히 돈 쓰는 게 아까워. 사실은 남편이 제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주었지만 제 개인 통장에 돈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였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 이 삶에 감사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잘 자라줬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변화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사업상 만남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집을 떠나자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 사람 향수가 묻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더군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남편의 휴대폰, 예전에는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옆에 두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호텔, 꽃집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태도, 저한테 점점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정리 좀 해놔.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을 더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부족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짐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밥 먹는데 아빠 봤어. 응? 아빠는 출장 갔는데? 아니야, 분명히 아빠였어. 근데 옆에 여자가 있었어. 젊은 여자. 아빠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괜찮아. 잘못 본 거겠지. 아빠 닮은 사람이었을 거야. 저는 딸을 진정시켰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야?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당신, 어제 서울에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래? 딸이 봤어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또 침묵. 그게 사업상 만남이었어. 거래처 사람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감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친정 엄마한테 빌렸습니다. 아픈 데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2주 후 탐정한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남편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보고서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화려하고 섹시한 외모에 SNS에는 명품과 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명품백, 보석, 해외여행, 고급차. 저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저는 25년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비싼 식당은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한테는 돈을 물 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모욕감이 더 컸습니다. 증거를 들고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그러다 증거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그게 어때서? 차갑게,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겨워졌어. 2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질렸다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 거울 좀 봐.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나이만 먹고 아줌마처럼 살면서 옆에 있으면 창피해.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제가 꾸미고 다니면 돼요. 제가 바꿀게요. 그러니까 늦었어.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이혼해줘. 이혼은 안 돼요. 왜? 딸 생각 안 해요? 딸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리고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딸은 이미 다 컸어. 그리고 25년? 그래, 25년 같이 살았지. 그래서 이제 지겨운 거야. 이혼하면 위자료 줄게. 적당히. 싫어요.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날 이후로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혼을 거부한 이유는 딸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혼하면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5년을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을 바친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게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저를 인간 이하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린 밥은 먹지 않고 밖에서만 먹었습니다. 제가 세탁한 옷은 입지 않고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를 제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오늘 지희랑 프랑스 레스토랑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당신도 한번 가볼래? 아, 당신은 그런데 어울리지 않지. 제 방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활비를 점점 줄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던 걸 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혼하면 그것보다 더 줄 텐데 미리 적응해. 참을 수 없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을 집 안 곳곳에 남겨뒀습니다. 일부러요. 제가 보라고요. 거실 소파 위에, 침실 서랍 안에, 심지어 냉장고 안에까지. 둘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 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까지. 제가 그 사진들을 발견할 때마다 남편은 웃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그런데 사진 괜찮지? 지희가 정말 예쁘지? 저는 그때마다 울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서 소리 없이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10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1년하고도 2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 더는 못 참겠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 괜찮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있다 온 것 같았습니다. 할 말 있어요. 뭔데? 이혼할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좋아. 내일 당장.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이게 뭐?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대뇌 쪽 혈관이 터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후유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동이 어려울 겁니다. 의식은요? 의식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사지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지마비.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수술 후 3일째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조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서요. 사모님, 사장님이 이렇게 되시면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이 제게 있다는 걸. 남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남편의 배우자로서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재산, 모든 것. 제가 당분간 대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환자의 아내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그 여자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백을 들고 저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면회사절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회사 직원인데요. 회사 직원은 이미 다녀갔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장님이랑 압니다. 남편이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거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앞으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처를 바꿨다고 합니다.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거죠.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이렇게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진단대로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던 날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지 마. 제발. 그런 말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10분, 길어야 15분.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매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재산, 회사 지분, 부동산, 주식, 현금. 법적으로 모두 제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25년간 집안일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도와줬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재무설계사. 그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줬고 저는 배웠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할 능력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요 결정사항은 제가 최종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더라. 25년을 남이에 살았더니.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되죠. 엄마는 아직 젊어요. 젊다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제 몸부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대로 된 옷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25년간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소원해졌던 친구들을요. 언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게 다행이지. 친구들은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웠습니다. 요가도 다녔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남편의 보호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자 남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자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이 자주 안 오시니까.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딸도 처음 몇 번은 왔지만 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보기 싫어.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딸의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고통스럽겠구나.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10분도 안 되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간호사가 따라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만요. 네.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자꾸 눈동자로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혹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신지. 괜찮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미안하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1년 동안 저를 그렇게 모욕하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과를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왔습니다. 요즘 딸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저를 걱정해서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아빠 어때? 똑같아. 움직이지 못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화 안 나? 화? 응.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너무 담담해 보여서 가끔은 무섭기까지 해.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는 이미 다 났어. 1년 동안.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남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줘. 엄마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 복수?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 복수가 뭔데? 아빠를 더 괴롭힌다거나. 필요 없어. 왜? 내가 뭘 더 해? 지금 저 사람이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야. 하지만 엄마가 직접 뭔가를 하지 않았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복수를 했다면 저 사람은 내 아내가 나한테 복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저 사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겠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납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저 사람 인생이 무너졌어. 저 사람은 평생 생각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응. 예전 엄마는 항상 착하기만 했는데 지금 엄마는 강해 보여. 착한 게 아니었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이제는 겁낼 게 없어. 그날 밤 딸과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딸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집안일 걱정하지 않고 엄마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엔 늘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너도 알았구나. 당연하지.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불행한 거 보는 게. 미안해. 아니야. 이제라도 행복해져서 다행이야.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그 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 중 하나가 병문안을 왔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지희 씨 아세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말인가요? 네. 그 직원이요.
요즘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회사 관두고 다른 데 취직하려고 했는데 경력 인정 안 해준대요. 그리고 빚도 좀 있다고 들었고요. 빚이요? 사장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그 직원한테 명품이며 뭐며 엄청 많이 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외상이었나 봐요. 사장님이 쓰러지시니까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왔는데 못 갚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죠. 남편한테 이용당한. 사모님,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죠?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직원은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도와줄까 말까? 이상하게도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치를 떨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돕지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10kg 빠진 몸무게는 건강하게 다시 찾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매도 관리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내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재산 관리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도 최종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딸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학비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돈으로 학교 다니는 게 아빠 돈이 아니야. 우리 돈이야. 넌 당당히 쓸 자격이 있어. 딸은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담하고 법적 지원을 연결해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 일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2년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니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몇 주입니다. 병실에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저 담담한 눈빛.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곧 죽는데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웠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편희가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남겨준 재산은 잘 쓸게. 병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터널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간 지 3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진심을 다해 치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몇몇 지인들만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이렇게 보내려니 마음이 아파. 울어. 실컷 울고 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다 울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딸과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엄마는 뭐 하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그동안 못 가본 곳 많이 다니고. 나도 갈래. 그럼 내년 여름에 유럽 한 바퀴 돌까? 진짜? 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딸과 함께 2달째 여행 중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걸으며 생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3년 전만 해도 저는 초라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자유롭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게 진심입니다. 남편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2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복수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스스로 답을 내놓는다는 것.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못된 건 언젠가는 바로잡아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의 의미를요.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저를 언제든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남편을 심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침묵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딸과 저는 샹젤리제 거리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들어가지 못했을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나도. 엄마랑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꿈만 같아. 우리 내년에는 어디 갈까? 이탈리아. 좋아. 그럼 이탈리아어도 배워야겠네. 우리는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불빛처럼 저의 앞날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복수를 계획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을 해치려 했다면 제가 더 다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손쓰지 않아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답을 줍니다. 당신이 직접 손쓰지 않아도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남편을 용서했는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저는 그 어떤 복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거도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